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수출입을 합쳐 세계 1위의 무역대국에 처음 오른 지난해 한국의 세계무역 점유율 순위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한국은행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무역 점유율 순위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가운데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홍콩에 이어 9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물가가 19개월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생산자 물가는 2012년 10월부터 19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원화 강세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4월 원달러 환율은 전달보다 2.5%,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6.9% 각각 내렸습니다. GS건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1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원유 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20일 GS건설은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아드녹 산하 아드코가 발주한 1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루마이타 샤나의 오일필드 원유 처리 플랜트 3단계 확장 공사를 수주해 전날 UAE 현지에서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UAE 현지 업체인 도살사와 51대 49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사 수주에 성공했으며 GS건설의 수주 금액은 7억 3천만 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또 기관의 순매도에 2010선에서 움직이며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소형주들 그리고 인터넷주 등 기술주들 강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세로 장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5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핫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핫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금주의 증시 전망과 또 IT 선호주를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리서치입니다. 온라이프N의 이몽빈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금주의 키워드를 선정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도 역시 삼성 관련인가요? 여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저희는 온라이프에서는 한 2달 전부터 삼성그룹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그룹 관련해서 아마 삼성전자 홀딩스가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 홀딩스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시면은 투자자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홀딩스라는 단어가 지금 시장을 가장 대변하는 뉴워드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흐름은 좀 지속될 거다 판단합니다. 네. 먼저 그럼 삼성전자 저번에 지금이 저점이라고 그 이후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2분기의 실적 추정치는 좀 하향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십수년간 분석을 했는데 분기 실적 중에서 네. 홀수 분기는 저는 잘 맞춰요. 그런데 짝수 분기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1분기가 8.4조에서 2분기가 저는 8조 후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를 너무 앞서 나갔죠. 9.5조 원대가 9조 5천억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너무 앞선 것을 좀 낮춰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1, 4분기 실적은 저는 LG그룹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쥐어짜기식 실적 발표 아니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물이 특별히 호전될 사업은 없고 그래서 8조 원 후반대만 그러면 의미 있는 증가 수준은 아닐 거다. 좀 우상향은 되고 있지만 그냥 아주 완만한 우상향 수준으로 보시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영업이익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8조 8천, 8조 9천 정도 보겠습니다. 8조 8천이면 아마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조 8천억 정도.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8조 4천이니까 3천억 수준이면은 너무 증가가 안 된 거고, 적어도 5천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 증분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뭐 8조 8, 9천 정도가 아니냐. 근데 그 이하면은 사실은 실적이 증가가 아니고 오히려 시장은 마이너스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이 지배구조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큰 틀에서 네.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을 위한 전체가 레이팅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실적은 그렇게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아니고 혹은 가파르게 증문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주식을 사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작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었고 그에 좀 치고 나서 가속화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주주 가치로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또 거기에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8조입니다. 근데 분기 영업이 8조이다. 그럼 1년 합치면 32조, 35조면은 사실은 스마트폰이 성숙한데 불구하고 30조 원대 영업이익이면 그건 자사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M&A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주주 가치를 위해서는 저는 나중에 한 2, 3년 후면 삼성전자 M&A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보면 실적에 관계없이 외국인들이 지속 사고 있고 이런 지금 시장의 이런 현상들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레이팅. 거기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 8조 원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이고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된 거 아니냐. 그럼 가장 저평가됐고 분기 영업이 최소 8조 원 나오고 여기에 해처 모여가 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기대감들이 외국인의 주가를 삼성전자 그룹 관련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요인으로 저는 분석이 네.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삼성전자가 뭐 200만 원 이렇게 250만 원도 갈 수 있겠네요. 주주 가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런 건 가지고 안 되고 제가 봐도 올해는 뭐 저는 한 삼성전자 주식이 158만 원이 고점이었고 그러면 넘으려면은 이런 레이팅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적과 같이 연결되고 200만 원까지 진격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있냐면은 지금 스마트폰이 5년 성장했고 지금 3년 지금 성숙화된 단계고 네, 이 다음에서 어떤 삼성전자가 플랫폼을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보냐 아니면 새로운 M&A를 어떻게 적당히 하느냐 혹은 저는 뭐 나중에 삼성전자 또 분할할 수 있다 보죠. 다 모였다가 다시 또 삼성전자 자체를 분할하면은 저는 또 뭐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떼내 애들 하단에 있는 어떤 이익도 안 나는 매출만 일으키는 그런 거 떼내서 보면 또 그렇게 보니까 제가 봐서는 200만 원 얘기는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가는요, 특히 우선주의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굉장히 오늘도 많이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의 주가 예상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우선주가 우선주 의미가 없죠. 네. 사실은 프레퍼런스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걸 일본말로 그냥 우선주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려 사람들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단지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의일권이 없던 주인데 지금 봤을 때는 그 우선주의 개념이 그런 초창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뭐 그 삼성전자 우선주가 리레이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것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선주도 거기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거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우선주는 사실은 그 수급상 갖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대주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상승수가 높고 거래가 빈번하지가 않죠. 그다음에 우선주로 그렇게 그 주주 구성이 좀 단일화됐다고 해요. 아니면 뭐 이런 면이기 때문에 수급이 더 본주보다는 훨씬 작고 또 잘 올라가서 탄력성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제일 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삼성 SDI 우선주까지 뛰고 있고 어제는 호텔 시장 우선주인데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가 가장 대장주 아니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SK 하이닉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IT를 좀 대표하는 두 기업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최근에 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다수의 전문가와 다른 견해이신 의견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매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그 주말에 이제 제가 경제 TV 방송을 한번 일별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전문가 아시는 분들이 다 나오셔서 네. SK하이닉스는 다 한마디 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묻고 싶은 게 과연 하이닉스를 가봤냐라고 묻고 싶은데 네.
저는 그래 너무 똑같은 일률적인 얘기들을 말씀들을 하시니까 근데 저는 다른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투자자들은 외로운 데서 소수설을 견제할 때 수익이 나지 똑같이 마음 편하게 다중과 섞여서 가면은 다중이 어디 간지 모르다가 결국은 당하는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제도권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뭐 지금 수급 견조하다, 뭐 실적 좋을 거다 그렇게 한 5군데 났거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제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는데 기관의 분이 일부 매도하니까 주가가 그대로 쭉 내려온 거 보면 저는 그 의미를 보면 결국은 기관 외국인들은 개인들과의 반대 선상에서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똑같은 얘기들이 너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살 사람은 거의 다 사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사들어왔는데 한 연초부터 5% 샀는데 그렇게 한 데도 5%밖에 안 돼요. 하이 주식이 7억 조 넘기 때문에 네네. 엄청난 많은 물량인데 주식이 많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과연 여기서 계속 사야 되냐 그런 면도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디램 가격이 1분기에 마이너스 10%, 2분기에 마이너스 7%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총 1, 2분기 합쳐서 거의 18% 하락한 겁니다.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디램 가격 하락이 낮으니까 그대로 원가를 올려서 충분히 방어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3분기 실적이 정점일 것 같고 그러면 주식은 선행성이 있고 그러면 6개월 선행 아니라 3개월 선행이라고 보면 IT 주식은 대개 봐서는 저점에서는 후행하는데 동행하거나 고점에서는 제가 봐서는 3개월 정도 선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버터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제 그것을 약간 뭐랄까 보여줬다. 패를 보여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여기서 디램 가격이 3분기 때 애널리스트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올라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갈 것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디램 가격이 좋은 것은 사실은 스마트폰 중저가 폰을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는데 거기서 물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수급이 좋아서 디램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데 저는 그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하이닉스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 1조 2분기 때 1조 2천 좀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러면 3분기 때는 4만 5천 원 주가가 넘어들려면은 적어도 분기 영업이익이 1조 5천 원 넘어야 4만 5천 원 뚫을 것이다. 이 정도의 너무 뻔한 수들을 가지고 너무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지속됐고 저도 뭐 작년 9월에 하이닉스가 화재 사건 났을 때 이건 저를 호국이다라고 해서 27,000원대 매수를 했지만은 네네. 지금 와서는 저는 역설적으로 판단해줄 시기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기관 외국인들 투자들의 행태를 보시면은 아마 우리가 그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무한 사랑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출하량이 좀 하향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동사의 출하량이 저조한 이유도 IT 부품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아마도 원래 저만 이런 얘기를 강조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태블릿 PC가 삼성전자 올해 초 한 1억대를 판매했거든요. 근데 태블릿 PC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플렉서블 PCB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엄청 크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의 대여섯 대 차지하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 뭐 건조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1억대 판매 예상치가 지금 6,500만 대도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태블릿 PC 가지고 수혜 준다 그러면 저는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말씀하실 때 저는 태블릿 PC 수혜주가 있을까? 저는 팔지도 않을 거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가지고서 판단할 것은 스마트 기기의 주변 부품, 그러니까 니치 플레이 제품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수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 PC도 보고 태블릿 PC도 뭐 스마트폰도 하면서 그 세 가지를 하루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렇죠. 그러면 태블릿 PC 자체가 이게 전 태블릿 폰이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 폰도 아니고 PC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 그래서 저는 애매하죠. 그렇죠. 네. 그런 정체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과연 삼성전자가 이렇게 판다고 했어요. 과연 저는 의심스럽지만은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이 성숙화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후발적인 니치 플레이 제품들을 가지고서 이게 긍정적이다. 이것을 가지고서 디램을 메모리를 수요한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요새 그래요.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커브드 TV를 열심히 선전합니다. 그럼 저는 그래요. 왜 커브드 이렇게 곡선적인 TV를 사야 되냐? 저는 설득된 게 안 나와요. 저는 차라리 그냥 반듯하게 찍는 게 낫고
뭐 근육질 좀 더 직선형, 근데 꼭 우리가 갑자기 곡선형 TV를 놓고서 이게 더 식미안적으로 더 훌륭해라고 저는 못 느끼겠고, 보통 운동하는데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걸 웨어러블 하면서 꼭 해야 되냐? 저는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고, 그다음 플렉서블 뭐 이렇게 플렉서 한다. 그게 과연 그게 곡선이 낫냐? 약간 실용적이지 않은 기술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PC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빨리 하면서 사람들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그런 것을 니즈를 만족을 시켰지만은 그런 것들은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디스플레이 제품들의 특징, 그다음에 이런 어떤 디자인의 형태가 그런 스마트폰 기기를 대체할 수 없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요의 어떤 황당함이 이번에 태블릿 PC 나타났다라고 판단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도 막 반성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태블릿 PC의 어떤 그 예측치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애플 PC 다 내렸고 지금 IT 부품업체들의 지금 주가 하락을 가는데 충분한 그 역할을 제공한 거 아니냐. 원인을 제공했다. 저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는 좀 코스닥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스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코스닥에 3대 대장주가 있죠. 셀트리온이 있고 네. 서울 반도체가 네. 있고 그다음에 CJ이렘이 있는데 셀트리온도 스토리로 가는 주식이고 실적 안 맞춰주고요. 서울반도체도 스토리로 가고 실적도 안 맞춰주는데 이미 제 봐서는 실적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 숏 주식이고 CJ이렘도 스토리로 가고 있다. 그럼 세 개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다 PR이 그쵸. 한 30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기술주보다 높은 게 세 개 업종이 나오니까 이미 이제 그게 돼 어떻게 뽀록이 난 상태다라고 했고 주가는 탄력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그러면은 코스닥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였고요. 또 하나 문제는 코스닥은 결국 신용 잔고가 높아지면은 결국 기간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사는 외국인은 약간 중기적으로 봐요. 약간 길게 봅니다. 또 그들이 와서 다 탐방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계 세일즈들이 그렇게 하면 추천하면서 근데 국내 기관들은 자기들 다 갔다 오고 그러니까 기관들이 파는 것은 코스닥에서는 안 되죠. 코스닥은 기관들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올 때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매도를 하는 거죠. 선취매도 안 하지만은 선매도는 반드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의 지금의 저는 코스닥을 볼 때 이런 어떤 양은 냄비 같은 코스닥의 본질은 신용 잔고, 양은 냄비, 기관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3개월 올랐다가 1개월만 하니까 이런 추세가 되니까 맞서는 지금 3개월 반 상승했으니까 저는 1개월 반 정도라면은 6월 중순까지는 코스닥은 조정을 받아야 될 거다. 그 순간 그렇다면은 여기서 코스닥 주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그 신뢰가 높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뭐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주의할 기간이 아마 6월 중순까지는 그런 전략을 견지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좀 안 나오고 퍼가 높은 그런 종목들은 좀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이프의 이몽빈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 속에서 주요한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나무노 UI 주요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소폭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초반 조정 그리고 주 중반 이후에 다시 재강세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오늘까지는 좀 느긋하게 휴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요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왔냐면, 외국인들이 지난주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요,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 그 이유와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전망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요, 외국인들이 5일 연속 강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죠? 거래소에서는 무려 5일 연속 1조 6천억가량 순매수를 보였고요. 선물에서는요, 6일 연속입니다. 2만 3천 계약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순매수를 보였는데, 4월달 완전한 흔들기 있었죠? 흔들기 이후에 급속도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번 3, 4월 올해도 마찬가지로 샀다가 엄청나게 많이 샀지만 또 어떻게 해요? 팔 때 또 무진장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던 지수가 다시 제자리에 내려오고 또 올라갔던 지수가 제자리에 내려오니까 또 이번에 외국인이 샀으니까 또 팔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혹시나 팔까?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외국인들이 가면 과연 팔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사야 되는 환경인지 우선 주변 환경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요,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 신흥국에 투자될 수 있는 주식형 펀드에 2주 만에 순유입이 되었는데, 약 한 10.5억 달러 정도, 10.56억 달러 정도가 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iShares ETF 쪽으로만 한 4억 달러 이상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식형에서 메리트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뱅가드 펀드 나왔죠? 그 다 팔았을 때의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예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매도할 부분은 없을 것이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데 또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요. 지금 그 금리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신흥국의 위기가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통상적으로 신흥국의 위기가 있다면 선진국과 그리고 신흥국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확대가 돼요. 이를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금리 차이가 확대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면 굉장히 안전해진다 이런 걸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국채와 회사채 수익률은 굉장히 멀어져요. 국채가 뭐 3% 하는데 회사채는 6%, 7%. 근데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 국채는 그대로 3%겠지만 회사채는 4%.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데, 지금요,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금리 스프레드 수준이 사상 최저입니다. 사상 최저. 이 말은요, 이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급격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변화들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아시아권의 외환,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전반적인 외환 위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싸그리 줄어들면서 일단 굉장히 안정세적 흐름을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이 외국인들이 신흥국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는데, 어디를 매수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대만을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다. 대만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올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왜 대만은 이렇게 많이 샀으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만의 10분의 1밖에 안 샀거든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작게 샀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만은 수출이 75% 정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즉, 대만은 두 종목이 시가총액 거의 한 40% 차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TSMC 같은 경우에. IT 기업들이 저보다 한 6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IT 기업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IT를 차지하고 있으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썰어 담아야 되는데, 왜 대만은 썰어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 IT들은 생각보다 그래 많이 썰어 담고 있지 않을까요? 대만의 IT는 수출이 어디 쪽으로 집중되어 있냐면 미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미국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의 IT가 흥한다면 대만의 IT는 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강한 레버리지를 가졌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러한 엄청난 상승세 속에서 대만의 IT 비중이 미국 속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대만 시장이 훨씬 더 매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먼저 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편중되어 있다기보다는 경제가 어떻게 다변화가 되어 있고 특히 중국하고의 관련성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돼요. 미국과 유럽과 중국. 대만은 미국 하나면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 하나면 되지만 우리는 삼박자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흐름들이다. 근데 이미 나머지 쪽, 유럽과 중국 쪽이 전부 다 채바닥을 찍었다고 지금 보는 게 맞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의 힘을 가지고 우리 IT의 저평가, 전반적인 저평가가 같이 이제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외국인들, 미국이 지금 뭐냐면 IT 쪽, 바이오테크 쪽, 이쪽 전부 다 뭐 고평가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만의 매수를 하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저평가 어느 나라예요? 바로 한국입니다. 이머징 마켓의 핵심 블루칩은 바로 한국이거든요. 한국 시장을 썰어 담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 글로벌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죠? 글로벌 달러가 계속 유동성의 지금 완화가 축소, 테이퍼링이라는 게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는 거를 작게 내는 거지. 유동성을 확대를 하는데 이만큼 확대하던 거를 이만큼씩으로 작게 확대하는 거지 축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가 약세고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가 흔해지네요. 원화가 강세.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들은요,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라인에 현재 전반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재밌는 사실은 지난주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고 그리고 주식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는데 이 부분이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아니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대부분이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차익 프로그램의 매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차익 프로그램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선물과 연계되어서 아주 작은 틱대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샀다가 좀 이따 팔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런 게 되지만 비차익은요. 시장 자체를 통째로 사느냐 파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비차익을 샀다는 것은 당장 내일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 지수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에 있다. 저평가인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시장의 상승을 얘들은 분명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이 합쳐진다면 개인과 기관들 계속 팔더라도요. 압도하는 매수가 분명히 외국인들이 보일 것입니다. 물론요. 매일같이 외국인들이 사지는 않을 겁니다. 걔들 같은 경우도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펀드의 자금 동량, 환율의 동량 체크해가지고 어저께까지는 샀지만 오늘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 정도의 이틀 정도에 판다고 해서 기초적인 파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 살 수 있는 계속 압도하는 매수세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 기관과 개인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제일 큰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 한번 볼게요. 지금요, 우리 지수가 2010포인트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달러로 환산해 보면은요, 지금 지수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2060포인트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이미 2011년 8월 이후에 지금의 지수는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즉 작년의 고점도 넘었었고 재작년의 고점도 넘었었고 2012년의 고점도 넘어선 지금 환산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지수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걔들은 달러 베이스잖아요.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우리 지수는 지금 신고가 행진이 나가고 이미 얘들한테는요. 우리들은 박스권에서 이제 뭐 2000포인트 올라왔다 생각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신고가가 지금 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은 그래서 세 가지에 관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하면 이거는 매력적인 종목이 돼요. 첫 번째는요. 환율 하락 부분입니다. 환율 하락에 수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실적이 과연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아니면 실적이 계속적인 개선세가 이루어지느냐, 실적 부분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실적이 아니라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한다면, 이 시장이 이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직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진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가장 그래도 근접하고 있는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환율 하락에 수혜준데 낙폭 과대주. 이런 거 좋고, 그죠? 낙폭 과대주인데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기업들 좋고, 환율 하락 수혜준데 실적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기업들 좋고,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재밌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업종은 조선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이고요. 이들 군들을 가장 많이 팔았는데 최근에요. 가장 빠르게 진입이 되고 있는 업종 또한 조선 업종과 에너지 업종. 근데 이 두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도 막 들어오냐면 기관도 서둘러서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죠? 환율 부분과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부분과 낙폭 과대 쪽에서는 조선과 에너지, 실적 개선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등의 종목들이고,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세를 기대한 이 금융업종에서도 외국인들 손을 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쪽 라인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외국인들은요, 코스닥은 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코스닥은 이미 매력적으로 보면은요, 대만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쵸? 대만과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만의 주식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코스닥 주식도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 쪽으로. 자, 닭 잡는 칼, 코스닥 잡는 칼 버리시고 소 잡는 칼로, 이따만 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소로 옮겨오시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업종에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두 가지 이상 겹쳐가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조정받았다면 사시고 내일 올라가더라도 따라서 계속해서 매수하신 다음에 느긋하게 여름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아주 높은 랠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나무의와 이 이슈는요 외국인 순매수 계속 이어지나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고요. 오후에 특징주와의 시간을 통해서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잡기 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입니다. 시장 방향성 탐색이라는 팁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계륵, 시간이 약이다라는 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나요?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팁을 조금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요. 지수가 또다시 밀립니다. 코스피 2007포인트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요. 많이 내려왔네요. 542포인트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0.7%까지 밀려주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실마리들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 반등이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염려가 되는데
또다시 2000포인트 맞고서 떨어지는 그림. 또 코스닥은 550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이런 그림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죠? 지루해요.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코스피가 오늘장까지 해서 6일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만 이 외인들도 지금은 만약에 지수가 또 2000포인트 아래 내려가 버리면 그냥 빠르게 손절을 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 주에 있을 FOMC 의사록 회의에 대해서 4월 말에 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포인트에서 기관들은 기다려보자. 또 하나 주택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 역시나 기다려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 쪽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지수가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인데 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000을 가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지금 금융 리스크가 화두가 되면서 또 한 번 약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빠지는 흐름은 당연히 실적 시즌이고 IT주들의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시점 고민이 되실 겁니다.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하락 쪽의 추세를 좀 더 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금 확보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이 중에서도 살아있는 종목들 오늘 제가 추천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삼성 관련주들은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 관련주들은 연말까지 계속될 거고 그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 관련주들을 한번 가져 나왔는데 자세하게 좀 보시는 것이 그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추천해 주셨는데 굉장히 큰 상승 보이고 있죠? 네, 한 10% 이상 수익 중에 있는데요. 잘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륵 시간 이야기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소린가요? 네, 맞습니다. 계륵이 버리기에는 아까 또 먹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고, 갈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다들 아실 건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상승과 그리고 행보를 얘기를 한다면 상승은 상당히 짧게 나타나죠. 항상 금방 상승을 하고 또다시 시간을 계속 지루하게 또 길게 이어져가고 하지만 이런 길게 이어지는 행보성 구간 그리고 조정의 구간을 거쳐야지만 그 달콤한 상승을 즐길 수가 있겠죠. 이른바 이런 차트 자체를 비비빅 차트라고 해서 비빈다는 차트죠. 그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상승 과정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장중의 변동폭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비벼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이 또 빠지는 거 아닌가, 불안하네, 계속적으로 불안하네,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노림수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겠고요. 나스닥의 오늘 중소형주하고 기술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조금 보였습니다. 다우하고 S&P 500 지수는 원래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고, 그런 나스닥까지 다시 한 번 더 발판을 올리고, 발을 올린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자넷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시키겠다라는 강한 기조로 말했습니다. 자, 외국에는 그런 변동성 자체가 없는 시장, 바로 금리도 안정되고 환율 자체도 안정된다. 그러면 당연히 위험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는 자금 유입적인 부분은 충분히 추가적인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비빅 차트에서 우리가 비빔밥이 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에 같이 발을 올려 넣으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 상승은 항상 짧게 나타납니다. 이걸 버티셔야만 꼭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 꼭 다시 한 번 더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멘토님들의 바닥 팁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빠르게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087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YG엔터테인먼트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께서는 O 의견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44,000원 이탈을 지켜봐야 한다며 X 의견 주셨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최근에도 좀 좋은 흐름 보였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좀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금 하락 쪽 추세가 최근 어제 한번 크게 나와주고 오늘 장에도 조금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네. 자,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엔터주들이 지금 다 하락 추세로 좀 같이 그려줍니다. 특히나 대형 엔터주들이 그런 모양새인데요. SM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2%가량 밀려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엑소 사건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5만원대부터 해서 10% 이상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3월달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이 포인트인데, 확대를 해보자면 이 포인트에서 있었는데 오히려 상승을 하다가 흘러내리는 모습, 그리고 싸이의 앨범 발표가 늦어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지금 이제 엑소에서 후스 넥스트 해가지고 태양이 6월 2일날 앨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싸이는 거기에 포함돼서 후스 넥스트로 이제 새롭게 신규 앨범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번외로서 그냥 다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시간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재 구간대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 지수의 영향이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5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반대되는 의견이죠. 이상로 멘토께서는 44,000원 이탈을 지켜봐야 한다. X 의견 주셨네요. 네, 곧 깨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보시면,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이 있을 때 누가 주인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차트를 딱 보시면 주인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기관이 매수를 할 때 오르는 주가인가, 아니면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오르는 주가인가, 누가 서브인지, 누가 토스를 챙기는지, 누가 스파이크 때리는지 보시면,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기관이 모든 이 종목군을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기관이 매수할 때마다, 기관이 보유를 늘릴 때마다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한 개구나. 자, 그러면 기관이 그렇게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은 결산 보고서를 꾸준히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일봉이라든지 주봉의 흐름상을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인다, 만져준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일봉상의 흐름을 본다면 현재 자리가 121선에 딱 붙는 자리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봉을 한번 보신다면 한타가 조금 더 남아있죠. 하단 자체 마지막 한 선이 내려가는 선이 한 개 있습니다. 자, 이런 차트에서 하락하는 추세대 안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그때는 급등 차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있던 이 가격대, 같은 가격대에 지금 앞서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왔죠. 그러면 심리상 여기에서는 지금 급하게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차라리 좀 더 내렸다가 이 심리 자체가 한쪽으로 모든 다 기울 때, 그때 급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유의하시고, 바닥이 곧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44,000원 이탈하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지지를 하면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이신 거죠? 내려가야죠, 무조건. 내려가서 네. 43,000원에서 44,000원 사이에서 네. 매수가를 조금 잡으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상담 마무리하고요. 바로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850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백산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우 멘토께서는 6,000원까지만 보세요. 5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점이라며 5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백사는 두 분 다 5 의견을 주셨네요. 6,000원까지만 보시라는 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도 지금 2013년부터 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양새, 고점 포인트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많이 말씀드립니다. 저 내려갈 때는 위에 라인부터 잡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에 라인 동그라미 쳐보고요. 최소한 2개 이상 있는다 말씀드리죠. 라인 따라 그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서, 그렇죠?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포인트는 이제 바닥 라인 포인트라고 인식이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구간에서 봤을 때 이 갭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포인트가 6,000원이기 때문에 6,000원 의미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게 수급적인 부분도 있어서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외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투신권과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가 좋기 때문에 수급적인 매력도도 보이기 때문에 6,000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5의견 드린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로 멘토도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점이라며 5의견 주셨네요. 네, 백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보시면 선 한 개로 끝나는 차트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 요 선이 될 수 있는데요. 주봉상의 흐름이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지지 저항에 대한 구간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던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항을 작용했죠. 다시 여기서는 지지점으로 활용이 되는 모습이고 다시 이 지점에서 다시 저항의 공간이 존재를 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거래량을 다시 한번 더 붙이면서 돌파하는 양봉이 나타났었거든요. 돌파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다시 큰 추세를 한번 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죠. 5,200원에서 5,300원 그 사이에는 매수가로 작용을 하셔서 지금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현재는 지지를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사는 모두 5 의견 주셨네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입니다. 699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메디포스트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수급 들어올 때 매수하세요.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안전벨트를 확인해야 한다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메디포스트는 두 분 다 X 의견 주셨네요. 수급 들어올 때 매수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거의 지금 이제 제 팬이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을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구간대에서 선을 라인을 좀 따라 그려보자면 거의 바닥 라인이죠. 그래서 네. 아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신데, 네네. 여기서 플러스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메디포스트의 수급 자체는 그렇게 깔끔하신 수급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가 좀 주인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좀 많은 부분이 좀 잡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O 의견은 못 드리고 X 의견 드리는데 반등이 나온다면요. 어디까지 상승을 주겠습니까? 그냥 평행하게 또 선 하나 그어서 올리면 됩니다. 좀 그리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잡아드려보자면 최소한 7만원, 2천원 정도까지는 다음 상승 구간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수급이었기 때문에 수급 기다리셨다가 그때 하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께서도 안전벨트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X 의견 주셨네요. 네. 지금 자리 자체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이고 지금은 거래량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가격대, 가정중간 가격대 이 상단이 98,000짜리죠. 98,000짜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 꾸준히 말려가는 차트거든요. 그러면 그 하단에서 거래량 바닥에서 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역전되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관점을 보시고 이 98,000원 밑에서는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차트다. 그래서 지금은 죽어있는 차트다. 그래서 건들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97님 잘 들으셨죠? 메디포스트는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삼성 SDI를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현대 BNG 스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선상클럽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종목에 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궁금증 남겨주시면 우리 두 멘토들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당신의 여시아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